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오랜만에 업로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빠서 좀 차분하게 앉아서 영상을 녹음할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많이 기다려 주셨었나요? 네. 오늘은 에이버니의 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린드 부인의 남편분께서 토머스 린드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언가 앤에게 할 말이 있는 듯한 마릴라 아주머니의 이야기까지 읽어드렸어요. 갑자기 저녁에 차를 마시고 나서 앤의 방으로 와서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하시는 그 부분부터 읽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한 문장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읽어드린 그 부분부터 읽어드릴게요. 마릴라는 차를 마시고 나서 린드 부인을 만나러 갔다가 돌아와 앤의 방으로 올라왔다. 앤은 학교 과제물을 검사하고 있었다. 오늘 밤 린드 아주머니는 어떠세요? 이젠 좀 침착해지고 안정이 됐단다. 하지만 몹시 외로워하고 있어. 엘리자는 오늘 집에 가야 한대. 자기 아들이 아파서 오래 있을 수가 없다나? 마릴라는 앤의 침대에 앉으며 대답했다. 이런 행동은 마릴라가 뭔가 심상치 않게 흥분해 있다는 표시였다. 마릴라의 생활 규칙에 따르면 이미 정돈해 놓은 침대에 앉는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이다. 앤이 말했다. 이 과제물 검사를 끝내고 린드 아주머니한테 가서 얘기 좀 나눠야겠어요. 오늘 밤엔 라틴어 작문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급한 건 아니니까요. 길버트 블라이드는 이번 가을에 대학에 갈 모양이던데. 너도 대학에 가는 게 어떻겠니, 앤? 마릴라가 느닷없이 묻자 앤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물론 그러고야 쉽죠, 마릴라 아주머니. 하지만 가망이 없어요. 내 생각엔 가능할 것 같은데. 난 항상 네가 대학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단다. 나 때문에 네가 모든 걸 포기하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어. 하지만 마릴라 아주머니, 전 한순간도 집에 있는 걸 유감스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전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지난 2해는 참으로 즐거웠죠. 그래, 나도 네가 만족스러워 한다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만족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넌 계속 배워야 해. 레드먼드에서 1년 정도 지낼 만큼 저축해 놓은 돈도 있고, 유언장에 있는 주식에서 나오는 돈으로 1년은 더 공부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장학금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잖니. 네, 그래요. 하지만 저는 갈 수 없어요. 물론 아주머니 눈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주머니한테만 쌍둥이를 맡겨둘 순 없어요. 그 애들은 워낙 손이 많이 가잖아요. 쌍둥이와 나하고만 지낼 생각은 아니란다. 바로 그 문제를 너와 의논하고 싶구나. 오늘 밤에 레이첼과 긴 이야기를 나눴단다. 앤, 레이첼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아. 남은 재산도 그리 많지 않고 8년 전에 막내 아들이 서부에서 일자리를 구할 때 농장을 저당 잡혔나 봐. 그 뒤로는 이자 갚기에도 벅찼던 모양이더라. 게다가 토머스의 병 구안하느라 이래저래 돈이 꽤 들어갔지. 아무래도 농장을 팔아야 할 모양인데 빚을 갚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더구나. 레이첼은 엘리자와 함께 살아야 할 텐데 에이버니를 떠난다는 건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픈 일이라지 뭐냐. 그만한 나이의 여자가 새로 친구를 사귀고 관심거리를 찾기란 쉽지 않지. 그런데 앤, 레이첼과 얘기하다가 문득 나하고 같이 살자고 하면 어떨까 싶더구나. 하지만 레이첼한테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너하고 의논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 만일 레이첼이 나와 같이 살게 된다면 너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생각하니?
애는 어리둥절한 채 말을 더듬었다. 제 생각엔 마치 누가 달이라도 따다가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딱히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린드 아주머니가 여기서 사는 문제는 아주머니 결정에 따르겠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저 괜찮으세요? 정말로요? 린드 아주머니는 좋은 분이고 친절한 이웃이죠.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단점도 있다. 그 말이지? 그래. 물론 흠이 있긴 하지. 그렇지만 레이첼이 에이버니를 떠나는 걸 보느니 더 나쁜 흠이라도 참으며 사는 게 낫지. 난 레이첼이 무척 그리울 거야. 레이첼은 내게 하나밖에 없는 절친한 친구야. 레이첼이 없으면 난 무척 갈팡질팡할 거다. 우린 45년 동안 이웃으로 지내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지. 그때 레이첼이 너더러 촌스러운 빨간 머리라고 부르는 바람에 네가 덤벼들어서 한 번 싸울 뻔하긴 했다만 말이다. 기억나니 앤? 앤이 후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하죠. 사람들은 그런 일은 잊지 못하잖아요. 그때 제가 가엾은 린드 아주머니를 얼마나 미워했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네가 사과를 했지. 그래, 넌 정말 다루기 힘든 아이였어. 난 너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무척 당황하고 쩔쩔맸지. 매슈 오라버니는 너를 잘 이해했는데. 매슈 아저씨는 뭐든지 이해하셨죠. 애는 매슈에 대해 말할 때면 항상 그렇듯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 잘만 하면 나와 레이첼이 서로 부딪힐 일은 별로 없을 거야. 두 여자가 한 집에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건 한 부엌을 쓰면서 서로 멋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아. 그러니까 레이첼이 여기서 살게 되면 북쪽 방을 침실로 쓰고 손님 방을 부엌으로 쓸 수 있을 거야. 우린 손님 방이 필요하지 않거든. 레이첼은 거기다 난로도 갖다 놓고 가구도 마음대로 들여놓으며 편안하게 자기 식대로 살 수 있지 않겠니? 물론 레이첼도 자식들이 도와줄 테니까 먹고 살 돈은 있을 거야. 그러니 나는 레이첼에게 방만 내주는 셈이야. 그래, 나는 정말 괜찮단다. 앤이 곧바로 말했다. 그럼 린드 아주머니에게 말씀해 보세요. 저도 린드 아주머니가 떠나시는 걸 보는 건 싫어요. 마릴라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레이첼이 여기서 살게 되면 너도 대학에 갈 수 있을 거야. 레이첼이 내 말동무도 되어주고 쌍둥이한테도 내가 못하는 못까지 해줄 테니 네가 대학에 못 갈 이유가 없지. 애는 그날 밤 창가에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애의 마음속에선 기쁨과 섭섭함이 한데 뒤섞였다. 마침내 애는 난데없이 생각지도 못한 길모퉁이에 이른 것이다. 무수한 무지갯빛 희망과 미래를 가진 대학은 바로 그 모퉁이 너머에 있었다. 그렇지만 애는 그 모퉁이를 돌아가려면 수많은 아름다운 추억들을 뒤에 남겨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단순한 일과 흥밋거리들은 지난 2년 동안 앤의 마음속에 소중하게 자리 잡았고 앤이 쏟은 열정으로 그것들은 아름답고 기쁜 일이 되었던 것이다. 앤은 학교를 그만두어야 한다. 그동안 앤은 학생들 모두를 아꼈으며 바보 같고 버릇없는 아이들까지도 사랑했다. 앤은 폴 어빙만 생각해도 레드먼드가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앤은 달에게 말을 걸었다. 지난 2년 동안 나는 자그마한 뿌리들을 많이 내렸어요. 내가 있는 자리를 떠날 때 그 작은 뿌리들은 무척 아파하겠지요. 하지만 떠나는 게 최선이에요. 마릴라 아주머니도 말씀하셨듯이 가지 못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난 내 포부를 펼치고 미련을 털어버려야겠어요. 애는 다음 날 사표를 냈다. 그리고 린드 부인은 마릴라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눈 후 흔쾌히 초록지붕 집에 와서 살겠다고 했다. 그러나 린드 부인은 여름 동안에는 자기 집에서 혼자 살기로 했다. 농장은 가을이 되어야 팔릴 터이니 그동안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았던 것이다. 린드 부인은 혼자 한숨을 내쉬었다. 초록지붕집같이 큰 길에서 외떨어진 곳에 살 거라곤 생각도 못 해봤는데. 하지만 초록지붕집도 예전만큼 세상을 등지고 사는 건 아니야. 애는 친구가 많고 쌍둥이도 활달하지. 어쨌든 에이버니를 떠나느니 차라리 우물 속에서 사는 게 낫지 뭐. 해리슨 부인이 나타난 사건을 제치고 이 두 가지 소식이 사람들 입에 시끄럽게 오르내렸다. 사려 깊은 사람들은 마릴라 커스버트가 린드 부인에게 같이 살자고 성급하게 물어본 사실을 놓고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사람들은 두 사람이 사이좋게 지내지 못할 거라고 했다. 둘 다 너무 자기식대로 하길 좋아한다는 게 그 이유로 온 동네에 비관적인 추측이 난무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마릴라와 린드 부인은 명확하게 각자의 책임과 권리를 이해하고 그 선을 정확히 지키기로 했다. 린드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난 마릴라 일에 끼어들지 않을 테니까 마릴라도 내 일에 참견하진 않겠지요. 쌍둥이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기꺼이 할 거예요. 하지만 데이비의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다고 단언은 못해요. 백과사전도 아니고 필라델피아 변호사도 아니니까. 그런 점에선 앤이 없는 게 아쉽겠네요. 마릴라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때때로 앤의 대답도 데이비의 질문만큼이나 이상해요. 쌍둥이들은 틀림없이 앤을 그리워하겠지요. 그렇다고 데이비의 끝없는 질문에 답해주기 위해 앤의 장래를 희생시킬 수는 없어요. 데이비 녀석이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면 어린애들은 그저 얌전히 있어야지 자꾸 떠들어선 안 된다고 말해주겠어요. 나도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런데 요즘 신식 어린이 교육법보다 옛날식이 더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린드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앤의 방법이 데이비에겐 잘 먹혔던 것 같아요. 성격도 많이 좋아졌죠. 아무렴 좋아졌다 마다요. 마릴라도 인정했다. 데이비는 못된 애는 아니죠. 나도 그 아이들을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데이비는 레이첼과도 잘 지낼 거예요. 그리고 도라는 사랑스러운 아이죠. 하지만 뭐랄까, 좀... 린드 부인이 말을 거들었다. 단조롭다고요? 맞아요. 모든 쪽이 똑같은 책처럼 말이에요. 도라는 선량하고 믿음직한 여인이 되겠지만 세상에 이름을 떨치진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재미있지는 않지만 손님으로 초대하긴 좋은 사람들이죠. 길버트 블라이드는 앤이 학교를 그만둔 소식을 듣고 순수하게 기뻐한 유일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학생들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생각했다. 아네타 벨은 집에 가는 길에 발작을 일으켰다. 앤서니 파이는 기분을 풀려고 별 이유도 없이 다른 아이들과 2번이나 싸웠고 바바라 쇼는 밤새 울었다. 폴 어빙은 대담하게도 할머니한테 일주일 동안은 포리지를 먹지 않겠다고 했다. 폴이 말했다. 할머니, 저는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아요. 제 목에 커다란 혹이라도 생긴 기분이에요. 제이콥 돔넬이 저를 보고 있지 않았다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내내 울었을 거예요. 잠자리에 들면 울음이 쏟아질 것 같아요. 내일 눈이 붓진 않겠죠? 울고 나면 마음이 좀 풀릴 텐데. 하지만 어쨌든 포리지는 못 먹겠어요.
할머니, 이 슬픔을 견뎌내려면 온 정신을 다 기울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포리지를 먹으려고 애쓰림도 남아있지 않겠죠. 할머니, 사랑하는 선생님이 떠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밀티 볼턴은 제인 앤드루스 선생님이 수업을 맡게 될 거라고 장담하고 있어요. 앤드루스 선생님은 좋은 분이겠죠. 하지만 앤셜리 선생님만큼 잘 이해해 주진 않을 것 같아요. 다이애나도 이 문제를 몹시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해질 무렵 달빛이 은빛 깃털처럼 벚나무 가지 사이로 쏟아져 내려 부드럽고 꿈결 같은 찬란한 빛이 가득 찬 앤의 방에서 두 소녀는 가만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앤은 창가의 낮은 흔들의자에 앉아 있었고 다이애나는 침대 위에서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있다가 몹시 슬프게 말했다. 내년 겨울은 지독히 쓸쓸하겠다. 너와 길버트도 떠날 테고 앨런 목사님 부부도 떠나신대. 샬럿타운에서 앨런 목사님을 오라고 한다는데 물론 승낙하실 거야. 너무해. 겨울 내내 목사 자리는 비어있을 테고 길게 늘어선 목사 후보자들 이야기나 듣고 있어야 할 테니까 말이야. 그 후보자들 중 쓸만한 사람은 반도 안 될걸? 애는 분명하게 말했다. 이스트 그래프턴에 사는 백스터 씨는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백스터 씨는 여기 오고 싶어 한다는데 맨날 우울한 설교만 하는 사람이야. 벨 아저씨 말로는 백스터 씨는 보수파 목사였대. 하지만 린드 아주머니는 백스터 씨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건 소화불량뿐이라는 거야. 부인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나 봐. 린드 아주머니 말씀이 3주 중 2주는 시큼한 빵을 먹어야 하는 남자가 갖고 있는 신학에는 어딘가 삐뚤어진 부분이 있게 마련이래. 앨런 사모님은 이곳을 떠나는 게 몹시 마음 아픈가 봐. 사모님은 갓 결혼해서 이곳에 왔을 때 다들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어서 마치 평생 사귀어온 친구들 곁을 떠나는 느낌이라고 하셔. 게다가 아기의 무덤도 여기 있잖아. 사모님은 아기의 무덤을 두고 어떻게 떠나야 할지 모르겠대. 겨우 3개월밖에 안 된 아기인데. 사모님은 아기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할까 봐 걱정이 된대. 물론 사모님은 현명하니까 목사님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테지만 말이야. 사모님은 매일 밤 몰래 목사관 뒤에 자작나무 숲을 지나 공동묘지로 가서 아기한테 자장가를 불러준대. 어제 저녁 매슈 아저씨 무덤에 들러 들장미를 꽂아두는데 앨런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다 해주셨어. 난 사모님께 내가 에이버니에 있는 동안은 꼭 아기 무덤에 꽃을 갖다 놓겠다고 약속했고 내가 없을 때는 틀림없이 다이애나가 진심으로 말을 받았다. 그땐 내가 할게. 당연히 내가 해야지. 그리고 앤, 너를 위해 매슈 아저씨 무덤에도 꽃을 놓아둘게. 정말 고마워. 너한테 그렇게 해주겠느냐고 물어보려던 참이었어. 그리고 헤스터 그레이의 무덤에도 꽃을 갖다 줄래? 부탁인데 헤스터의 꽃도 잊지 마. 난 헤스터 그레이에 대해 하도 많이 생각하고 상상해서 그런지 이상하게도 헤스터가 꼭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져. 그 서늘하고 조용하고 푸른 구석에 있는 헤스터의 작은 정원에서 난 헤스터를 생각하지. 어느 봄날 저녁, 빛과 어둠이 갈리는 그 신비로운 시간에 난 살그머니 그 정원에 들어가는 상상을 해. 그리고 헤스터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조심 발꿈치를 들고 너도 밤나무 언덕을 올라가는 거야. 옛 모습 그대로 6월 백합과 철리는 장미들이 피어있고 그 작은 집은 온통 덩굴로 덮여있지. 그리고 자그마한 헤스터 그레이가 부드러운 눈동자에 검은 머리를 휘날리며 백합의 손가락 끝을 대보기도 하고 장미들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속삭이면서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면 난 아주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가 헤스터에게 손을 내밀며 말하는 거야. 헤스터 그레이,
나랑 같이 놀지 않을래요? 나도 장미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낡은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꿈도 꾸다가 함께 아름다운 침묵을 나누기도 하는 거야. 그러다 달이 떠오르면 난 주위를 둘러보지. 그러면 헤스터 그레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작은 덩굴집도 장미도 다 사라져버려. 풀 위로 6월 백합만 별처럼 총총히 피어있는 황량한 정원만 남아있지. 그리고 바람은 벚나무 사이에서 구슬프게 한숨을 쉬는 거야. 그러고 나면 나는 그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어. 다이애나는 살며시 침대 머리맡으로 기어 올라가 등을 기댔다. 땅거미가 질 무렵 친구가 그처럼 유령 이야기를 한다면 뭔가가 등 뒤에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다이애나는 울적해하며 말했다. 너랑 길버트가 떠나고 나면 개선 협회는 망할 거야. 애는 꿈동산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와 활기차게 말했다. 조금도 두려워할 거 없어. 개선협회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고 특히 마을 어른들이 점점 관심을 보여준 뒤로는 더욱 그래. 이번 여름에 사람들이 자기들 잔디밭과 오솔길을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거기다 난 레드먼드에서 일을 지켜보다가 내년 겨울에 보고서를 써서 보낼 거야. 다이애나,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 그리고 지금 조금밖에 남지 않은 나의 기쁘고 활기찬 시간을 질투하지 마. 나중에 정작 떠나야 할 때가 되면 난 전혀 기쁘지 않을 거야. 기뻐해도 괜찮아. 넌 대학에 가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될 거야. 앤이 사려 깊게 말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어. 새 친구가 생기면 인생이 훨씬 멋있어지거든. 하지만 아무리 많은 새 친구를 사귄다 해도 내 오랜 친구들만큼 사랑스럽지는 못할 거야. 특히 검은 눈동자에 보조개가 파인 어떤 소녀만큼은. 다이애나, 누군지 알겠니? 다이애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레드먼드에는 똑똑한 아이들이 많을 거야. 더욱이 난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행동하면 제법 분별이 있긴 해도 가끔씩 알겄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촌뜨기에 지나지 않아. 그래도 지난 2년 동안은 너무나 즐거웠어. 아무튼 난 네가 레드먼드에 가는 걸 누구보다도 기뻐할 사람을 알아. 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심각한 거야. 당황하지 말고 진지하게 대답해줘. 너 길버트한테 관심 있니? 앤은 냉정하고 단호하게 또 자신의 진심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말했다. 친구로선 더 바랄 게 없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건 결코 아니야. 다이애나는 한숨을 쉬었다. 앤이 조금은 다르게 대답하기를 바라고 있던 것이다. 앤, 넌 결혼 안 할 거야? 앤은 달빛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마도 언젠가 진짜 상대를 만나면. 다이애나는 고집스레 물고 늘어졌다. 하지만 언제 진짜 상대를 만날지 어떻게 확신하겠니? 아, 난 그 사람을 알아볼 거야. 뭔가가 내게 가르쳐 줄 거야. 너도 내 이상형을 알잖아, 다이애나. 그래도 사람들의 이상형은 가끔씩 변하잖아. 난 그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난 이상형에 맞지 않는 사람한테 관심을 가질 수 없어. 만약 그런 사람을 못 만나면? 애는 명랑하게 대답했다. 그럼 노처녀로 늙어 죽지 뭐. 늙어 죽는 건 그리 힘들지 않잖아. 다이애나는 농담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다. 늙어 죽는 거야 쉽지. 난 노처녀로 사는 게 싫어. 물론 라벤더 아주머니처럼 될 수만 있다면 노처녀로 늙어도 괜찮겠지만 말이야.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을 거야. 난 45살이 되면 엄청나게 뚱뚱해질 거야. 가냘픈 노처녀에겐 로맨스가 있어도
뚱뚱한 노처녀에겐 그런 기회도 없지 않겠니? 잘 들어봐. 3주 전에 넬슨 애킨스가 루비 길리스한테 청혼을 했대. 루비가 다 말해줬어. 루비는 넬슨과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집안의 어른들과 어울려야 하기 때문에 넬슨과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넬슨이 너무나 아름답고 낭만적인 청혼을 해서 자기도 그만 반해버렸대. 하지만 경솔하게 결정하고 싶지 않아서 일주일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대.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넬슨 어머니의 자선 재봉회에 갔다가 그 집 응접실 탁자에서 완벽하게 예절을 지키는 법이라는 책을 보았대. 청혼과 결혼에서의 예절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심경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길이 없더라는 거야. 넬슨이 청혼할 때 말한 내용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와 있더래. 기가 막힌 루비는 집에 가서 넬슨한테 가차없는 거절 편지를 썼나 봐. 그러자 넬슨 부모님께선 혹시 넬슨이 강에 빠져 자살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번갈아가며 보초를 섰단다. 하지만 루비는 걱정할 필요 없을 거래. 그 청혼과 결혼에서의 예절엔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엔 강에 빠져 죽는다는 얘기는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루비 말로는 윌버 블레어가 말 그대로 자기 때문에 애가 달아 수척해졌지만 그 문제에 관해선 자기도 어쩔 수 없대. 애는 초조한 몸짓을 했다. 뒷소리하는 게 되니까 이런 말 하긴 정말 싫지만 난 이젠 루비 길리스가 싫어. 여기 학교와 퀸스 전문학교에 다닐 땐 루비를 좋아했는데, 물론 너나 제인만큼은 아니지만 작년에 카모디에 있을 때 루비는 뭐랄까? 좀 변한 것 같았어. 다이애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그건 길리스 집안의 기질이니까 루비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린드 아주머니 말씀이 길리스 집안의 처녀들은 남자들 생각을 안 할 때도 걸음걸이나 대화 속에서 그 티를 낸다는 거야. 루비는 그저 남자에 관한 얘기나 남자들이 자기한테 한 칭찬과 카모디 남자들이 하나같이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딴 것만 얘기해. 게다가 이상한 건 그 남자들도 그래. 다이애나는 다소 화가 난 듯이 시인했다. 어젯밤 블레어 씨 가게에서 루비를 만났는데 새 애인이 생겼다고 귓속말을 하는 거야. 난 루비가 물어봐 줬으면 하고 몸이 달아있을 게 뻔해서 일부러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 루비가 바라는 건 항상 그런 거지. 너 루비가 어렸을 때도 자기는 잘하면 애인을 수없이 사귀면서 결혼하기 전까지 최대한 재미있게 지낼 거라고 했던 말 기억하지? 루비는 제인과 참 다르지 않니? 제인은 정말 친절하고 현명하고 숙녀다워. 앤이 맞장구를 쳤다. 제인은 정말 보석 같은 존재지. 앤은 몸을 앞으로 구부려 자기 베개에 걸쳐 있는 통통하고 조그마한 다이애나의 손을 다정하게 토닥이면서 덧붙였다. 하지만 나의 다이애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저녁에 너희 집 정원에서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던 거 기억나니? 우린 그 맹세를 지켰어. 한 번도 싸우거나 서로 차갑게 군 적이 없잖아. 네가 날 사랑한다고 했던 날 느낀 그 짜릿한 감정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난 어렸을 때 외롭고 정에 굶주려 있었어. 요즘에야 내가 그때 얼마나 정에 굶주리고 외로워했는지 깨닫고 있단다. 나를 위해 신경 써주는 사람도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었거든. 내게 신비한 꿈속의 삶이 없었다면 참으로 비참했을 거야. 그 꿈속에서 내가 그렇게 애타게 바라던 친구도 사귀고 사랑도 얻는 걸 상상했지. 하지만 초록지붕집에 오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 그리고 널 만난 거지. 네 우정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넌 모를 거야. 네가 항상 내게 준 따뜻하고 진실한 사랑에 대해 바로 지금 이 순간 너에게 감사하고 싶어. 다이애나가 흐느꼈다. 난 언제까지나 널 사랑할 거야. 어떤 사람도, 어떤 여자애도 절대 너를 사랑한 만큼 좋아하진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딸을 낳으면 네 이름을 따서 앤이라고 부를 거야. 네, 여기까지가 이 챕터의 마지막입니다. 너무 감동적이네요. 정말 그 상상 속에서의 사랑만 할 수 있었던 앤에게 목이 메이네. 상상 속에서만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수 있었던 앤에게 실제로 나는 널 정말 좋아해.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실제 사람인 다이애나라는 친구에게 그런 사랑 고백을 들었을 때, 그리고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을 때 앤이 얼마나 충만하고 그 마음이 가득 차는, 따뜻함으로 가득 차는 느낌을 받았을지 상상을 해보니까 다이애나에게도 앤이, 그리고 앤에게도 다이애나가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그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린드 부인을 조금 수다스럽고 시끌시끌하지 않은 목소리로 제가 연기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좀 외롭고 힘들고 그 수척하고 뭔가 힘들어하는 그런 린드 부인의 모습을 상상했기 때문에 그 마릴라 아주머니랑 얘기를 나눌 때도 그리고 혼잣말을 할 때도 조금 풀죽어 있고 힘이 없는 그런 린드 부인의 목소리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그 다음 챕터는 27, 돌집에서 보낸 오후입니다. 데이비가 또 궁금해하며 고개를 갸웃했다. 앤 누나, 그렇게 차려입고 어디 가? 그 옷 입으니까 끝내준다. 앤은 연녹색 모슬린 드레스를 입고 점심 초대를 받아 마을에 다녀왔다. 그것은 매슈가 죽은 이후 처음으로 입어보는 색깔이었다. 앤에게는 꽃같이 옅은 얼굴빛과 윤기 있는 머릿결을 돋보이게 하는 연녹색이 무척 잘 어울렸다. 앤이 나무랐다. 데이비, 그런 말 했으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니? 난 메아리 오두막집에 가. 데이비가 칭얼거렸다. 나도 데려가. 마차로 간다면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난 걸어갈 건데 8살짜리는 다리가 아파서 거기까지 걸어갈 수 없어. 게다가 폴과 같이 갈 건데 넌 폴을 싫어하잖니. 데이비는 푸딩을 우악스럽게 집어삼키며 말했다. 아니, 난 폴을 전보다 훨씬 좋아해. 나도 많이 얌전해져서 폴이 점잠 빼도 그다지 밉지 않아. 다리심도 좋아지고 점잖아지기도 했으니. 지금처럼 계속하면 언젠가는 폴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게다가 폴은 학교에서 우리 2학년 남자애들에게 진짜 잘해줘. 큰애들이 우릴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고 놀이도 많이 가르쳐주거든. 앤이 물었다. 어제 정오에 폴이 냇물에 빠진 건 어떻게 된 거지? 운동장에서 폴을 봤는데 애가 흠뻑 젖어 있어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오라고 집으로 보냈어. 그건 실수였어. 폴이 일부러 냇물에 머리를 집어넣었는데 실수로 몸이 몽땅 빠져버린 거야. 우린 모두 시냇가로 내려갔는데 무엇 때문인지 프릴리 로저스는 폴한테 잔뜩 화가 나 있더라고. 하여간 프릴리 로저스는 생긴 건 예쁘지만 너무 지독하고 치사한 애야. 프릴리가 너희 할머니가 밤마다 머리를 너덜너덜하게 말아 올려주지 하고 폴을 놀려댔어. 내가 보기에 폴은 프릴리 말에는 신경 쓰지 않다가 그레이시 앤드루스가 웃으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았어. 그레이시는 폴이 좋아하는 애잖아. 폴은 그레이시한테 홀딱 빠져서 꽃도 따다 바치고 해변길까지 책도 들어다 줘. 폴은 홍당무처럼 얼굴이 빨개져서는 할머니가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날 때부터 곱슬머리였다고 하면서 곧장 2개 엎드리더니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는 거야. 아이들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려고 말이야. 그런데 누나, 그 샘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어. 데이비는 마릴라의 질린 얼굴을 보면서 말을 이었다. 거긴 약간 아래쪽에 있는 샘인데 두기 너무너무 미끄러워서 폴이 그대로 빠져버린 거야. 폴은 정말 끝내주게 물을 튀겼어. 앤누나,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끝내준다는 말은 그냥 생각 없이 튀어나온 말이야. 폴은 멋지게 물을 튀겼어.
하지만 폴이 흠뻑 젖어서 진흙투성이가 된 채 기어 나올 때 보니까 꼴이 너무 우스웠어. 여자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웃었지만 그레이 씨는 웃지 않았어. 그 애는 아주 미안해하더라고. 그레이 씨는 착하긴 한데 들창코야. 난 커서 여자를 사귀어도 들창코는 사귀지 않을 거야. 누나처럼 코가 예쁜 여자를 골라야지. 마릴라가 호두에게 말했다. 여자아이들이 푸딩을 먹으면서 얼굴을 온통 시럽 범벅으로 만드는 남자애를 거들떠보기나 할 것 같니? 데이비는 손등으로 문질러 시럽 자국을 없애려고 애쓰면서 대꾸했다. 하지만 데이트하기 전에 세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말 안 해도 귀 뒤를 깨끗이 씻을 거고요. 마릴라 아주머니, 난 오늘 아침에는 까먹지 않았어요. 요즘은 전보다 반밖에 까먹지 않는다고요. 그러고서 데이비는 한숨을 쉬었다. 구석구석 씻어야 할 때가 너무 많아서 모두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좋아, 라벤더 아주머니 집에 갈 수 없으면 해리슨 아주머니나 만나러 가야지. 해리슨 아주머니가 나를 얼마나 아껴주는데요. 아주머니는 부엌에 아이들 줄 쿠키 항아리를 놓아둬요. 아주머니는 늘 자두 케이크를 반죽한 냄비에 남아있는 부스러기를 저에게 주죠. 냄비 주위에 자두 조각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해리슨 아저씨는 원래도 좋은 분이지만 재혼한 뒤로 곱절은 잘해줘요. 결혼하면 다 친절해지나 봐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왜 결혼 안 하셨어요? 궁금해요. 마릴라는 독신으로 마음 편히 지내는 생활을 자신의 씻을 수 없는 약점이라고 여긴 일이 한 번도 없었던 탓에 앤과 의미심장한 눈길을 주고받으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누구한테도 사귀자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데이비의 반박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도라가 깜짝 놀라서 새침하게 말했다. 아니, 데이비, 사귀자는 말은 남자가 하는 거야. 데이비가 툴툴거렸다. 왜 늘 남자가 사귀자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세상에서 중요한 일은 다 남자가 떠맡아야 하나 봐. 마릴라 주머니, 푸딩 더 먹어도 돼요? 넌 그만 먹어도 돼. 마릴라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데이비에게 푸딩을 한가득 덜어주었다. 사람들이 푸딩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마릴라 주머니, 사람들은 왜 푸딩만 먹고 살 수 없을까요? 푸딩은 조금만 먹어도 질리니까. 데이비는 못 믿겠다는 투로 말했다. 내 힘으로 푸딩을 먹고 살도록 애써봐야지. 하지만 푸딩은 다른 날보다 친구들이나 손님이 오는 날만 먹는 게 더 좋을지 몰라요. 밀티 볼턴의 집에 가면 먹을 게 없어요. 밀티는 엄마가 손님이 오면 치즈를 내오는데 직접 잘라 한 사람씩 조금 떼어주고는 예의상 한 번 더 준다는 거예요. 마릴라가 엄하게 나무랐다. 밀티 볼터가 엄마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했더라도 넌 그 얘기를 다시 꺼내선 안 돼. 하느님 맙소사. 데이비는 해리슨 씨에게 배운 이 말을 귀담아 들었다가 무척 재미있어 하며 써먹었다. 밀티는 그 얘기를 자랑 삼아 떠벌리고 다녀요. 밀티는 사람들이 자기 안마더러 아무리 쪼들려도 잘 살 사람이라고 한다며 굉장히 자랑하는걸요? 마릴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나가면서 말했다. 펜지 꽃밭에 그놈의 암탉들이 또 들어갔나 보다. 그러나 마릴라가 욕하던 암탉은 펜지 꽃밭 근처 어디에도 없었으며 마릴라는 꽃밭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대신에 마릴라는 지하실 입구에 앉아 질릴 때까지 웃어젖혔다. 그날 오후 앤과 폴이 돌집에 가서 보니 라벤더와 네 번째 샬로타가 정원에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잡초를 뽑아 갈퀴로 긁어모으며 정원수를 깎아 다듬고 있었다. 라벤더는 평소 좋아하는 프릴과 레이스가 달린 옷을 입어 유난히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였는데 손님을 맞으려고 가위를 떨어뜨리며 반갑게 달려나왔다. 네 번째 샬로타는 기분 좋게 씩 웃었다. 앤, 어서 와. 오늘 올 줄 알았어. 넌 오후의 사람이니까 오후가 널 데려온 거야. 짝을 이루는 것들은 분명히 함께 오거든.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하지만 사람들은 짝을 이루는 법을 몰라서 서로 짝을 찾아 천국과 지상을 돌아다니느라 힘을 낭비한단다.